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희 원래 세미나에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티 그리고 복지국가 국민운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윤여준 전 장관님을 모셨는데요. 저희들이 장관님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장관님이 이제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평판이 아주 좋게 나 있는 책인데요. 대통령의 자격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자격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곧 대선이 있죠.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자격이 과연 뭔지, 사실은 우리 윤 장관님께서는 이제 대통령을 또 겪어보시기도 하셨던 분이시고, 여러 대통령을 또 봐오셨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자격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우리 지금 정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국민들이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거든요. 지금 정치가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지 못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지금 전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대한 지금 정당의 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 같은 게 아마 장관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틀림없이 그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또 우리 모자라는 거 있으면 또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한 1시간 남짓 아마 장관님께서 그동안의 경험과 이론을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들도 좀 질문도 좀 하고 해서 궁금증을 좀 많이 해소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복지부 소사이티의 공동대표님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인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내경 복지부 소사이티 공동대표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상구 공동대표 운전위원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이효주 원장님 강의 되기 전에 잠깐 제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희 대표님 말씀하신 책이 이 책인데요. 대통령의 자격이라도 작년에 내렸습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자격을 말씀하신 책인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에 근거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여준 원장님은 동아일보와 대연신문에서 기자 활동하셨고요. 1977년에 주인대사관 공보관으로 처음에 단계에 출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의전 공보 정무비서관과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셨고요. 지금도 여의도 연구소죠. 여의도 연구소 소장도 두번 역임하셨습니다.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윤여준 원장님의 강의를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이상희 대표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이렇게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저런 거대 담론을 소화할 만한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책을 낸 게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제목인데 그것도 사실 출판사에서 제목을 뭐라 그러다 골라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출판사위원회에 동의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제가 마치 무슨 대통령의 자격을 정하는 사람처럼 건방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아는 건 없지만 대통령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직생활 하는 게 행정부 생활에서 공직생활 하는 게 21년쯤 되는데
그중에 한 9년가량을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세 분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 세 분이 다 시기적인 특성이 있죠. 전두환 대통령은 권위주의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고, 노태우 대통령은 과도기적인 성격의 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제 문민정부라는 점처럼 민주화 이후의 정부가 되는데, 그 시기적인 특성이 있는 다른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울분도 많이, 좌절도 많이 느끼고, 울분도 느끼고, 고민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들 정치를 하시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한 이후에 하도 하는 게 너무 뜻밖이라서, 야, 이건 정말 안 된다 싶은 생각에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좀, 대통령은 뭘 해야 되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를 좀, 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식견에 비춰봐서는 만용에 가까운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시고, 안 읽어보셨길래 제목만 보시고 상당히 높이 평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학문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론적인 지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제가 그냥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거, 깨달았던 거, 이걸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한국 정치 아까 잠깐 이상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공동대표가 다 이씨시네요. 돈도 같으십니까? 어쨌든요. 어쨌든 예? 그래서요. 예. 몰랐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희 대표님이 굉장히 아주 맹렬하게 활동을 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거, 글 쓰신 거 많이 읽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뭐 혼자 하신 건 아니지만 몇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복지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으로 이제 과제가 된 거 아니냐,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까지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지 얘기하면 그렇죠. 이 성분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도 저는 좀 그 복지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게, 아니 헌법에 의무로 구정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34조 같은 데 보면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그 얘기를 하면 왜 성분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지, 이 헌법이 있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도 이제 그 복지 혜택을 받게 될 사람이 하나로 공동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는 거죠.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여면이 있는데 안 지킨다. 누가 안 지키냐? 첫째로 대통령이 잘 안 지키고 국회의원들도 잘 안 지킨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두 분 다 말하자면 국민의 대표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선출해서, 그렇죠, 대표성을 부여한, 그래서 우리가 이중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가장 헌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될 분들이 사실 헌법을 잘 안 지킨다.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헌법을 안 지키려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잘 모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니냐.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정치가 이 모양이 됐다. 국가 운영이 이렇게 어지러워졌다. 그래서 이른바 요새 한참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 헌법에 뭘 모른다는 것이냐. 헌법이라는 게 뭐 전문이 있고, 그렇죠? 10장, 130조인가 그렇죠. 부칙 6조가 있고 그런데, 뭘 모른다는 것이냐. 대통령은 이제 취임할 때 나는 그죠? 헌법을 준수하고, 선서할 때 시작이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헌법 69조에 딱 나와 있거든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호하며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헌법 책을 이걸 준수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헌법의 그 정신, 원칙, 조항 이걸 이제 준수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 대통령이 선서하시는 분들이 그걸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 원칙, 조항을 얼마나 투철하게 그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지 의심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선 제일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헌법을 생각할 때 헌법의 제일 중요한 조항이 1조 1항이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이제 국가의 그 성격, 형태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헌법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게 헌법의 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다른 헌법의 그 규정을 부속하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도 무서운 그 조항인데, 자, 민주공화국이다. 그럼 이분들이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뭔지를 투철하게 이분들이 인식하고 있느냐. 저는 그 의심스러울 때 굉장히 많거든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008년도에 촛불 집회가 났을 때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럼 민주공화국이냐? 라고 물어보는 뜻이었을 것이고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헌법의 1조 1항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대통령의 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행태를 보면 저분이 과연 헌법 1조 1항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계신 분인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헌법학자들을 김철수 교수 같은 분이 정리하신 걸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국가의 통치 조직이 국민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국민의 자유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정치기구를 통해 그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딱 놓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를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민주공화국을 이끌고 있는 정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1조 1항이 대개 세 가지로 저는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우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국가라는 게 뭐냐?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공화주의라는 게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으니까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최소한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정말 투철하게 인식을 하고 그 가치가 체질화되어 있는, 내면화되어 있는 수준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내면화는 고사하고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계시다는 의심을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아니, 국가란 뭐냐? 이거는 저보다 더 깊이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2000년 이상 어떤 논쟁을 해온 법철학이나 국가철학, 정치철학 한 분들이 국가란 뭐냐 하는 걸 놓고 논쟁을 해온 거라니까 저희가 무슨 그런 학술적인 개념을 정리하자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치학자들의 말 중에 국가란 공공성이 제도로 연결된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도로 뭉쳐진 게,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제도로 뭉쳐진 게 국가다. 저는 이 대목을 가장 저는 아주 즐겨 인용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를 형성해서 유지하는 것은 순전히 공공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런 공공적인 가치, 모여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결국 구성원의 연대의식이 필수적인 요소죠. 연대의식이 없이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대의식을 불러오는 게 뭐냐? 이게 공공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라는 게 공공성의 제도로 연결된 것이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도 사실은 공공성이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하기 어렵죠. 그냥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면 공화주의라는 것도 참 복잡한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공화주의 정신은 뭐냐? 공공성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란 공공성이 제대로 연결된 것이다. 이것이 뭔지를 대통령이 투철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공성이 뭔지.
그럼 이제 근대국 국가의 특성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합법적 폭력의 독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 특히 대표적인 게 군이죠. 군경 같은 군권력을 말하는 거지만 대표적인 게 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기르는 조직이니까 이 폭력인데 결국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폭력이죠. 이건 국가가 독점하게 돼 있죠. 국가 안에서 어떤 개인이나 세력도 국가와 더불어 이걸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폭력을. 그렇게 보면 이 사적인 폭력,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컨택터스인가 뭐 사건 났을 때 뭐 이 경찰관하고 유사한 복장을 하고 유사한 장비를 들고 그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를 가서 이렇게 막 그죠? 폭력을 행사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공권적인 경찰관이 현장에 충돌해서 그걸 가만히 출동해서 보고 제지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합법적 폭력을 가진 국가가 사적 폭력을 용인하냐고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과거인데 이게 어째서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별로 되지 않나.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야당도 안 하고 언론도 안 해요. 그냥 노사분규 현장에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적으로 폭력 행사하는 경찰이 방관했다.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만 하지.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항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얘기를 않더라고요. 야당도 안 하고 뭐 언론도 안 해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가 또 하나 이제 행사하는 게 강제력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행사하는 강제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것도 하나는 세금 걷어가는 거 아닙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국민의 재산을 일부를 강제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죠. 이건 뭐 이제 나이가 되면 남자가 군대를 반드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를 간다는 것은 국가가 한시적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거기 나가 싸우라고 그러면 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재산의 일부를 가져가고 생명을 한시적으로 가져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힘입니까? 엄청난 강제력이죠. 이걸 어겼다가는 뭐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무서운 강제력의 정당성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국가에다 그런 권력을 줬냐는 거죠. 국민이 준 거 아닙니까? 왜 줬습니까? 공공성 지키라고 준 거죠.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는 게 아주 국가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저는 꼭 이명박 대통령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재임했던 대통령들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 네 분인데 네 분들이 다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통령은 임기가 남았습니다만 뭐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임기 중에 글쎄요,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 왜 이렇게 다 대통령 되신 분들이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느냐. 물론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실수나 과오가 있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바로 이 공공성이라는 게 뭔지 국가의 특성이 뭔지를 이분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권력의 사유의식이 생기죠. 이게 내 거다. 이걸 왜 정치학에서는 가산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물려받은 재산같이 가산, 집가짜 재산산재. 영어로는 패트리모니얼리즘이라고 그러던데요. 이런 가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생기죠. 이게 내 거다. 내가 물려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의 사유의식이 생겨서 이 권력의 사유의식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권력의 남용, 정실인사, 부정부패. 이 세 가지를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다른 것도 물론 잘못한 게 있고 또 잘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저는 주된 원인은 바로 이 권력의 사유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김영삼 대통령 때 저는 뭐 공보수석으로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호가 거산입니다. 클 것자 밀산자. 예. 근데 언론에서는 툭하면 그 둘째 아드님인 김현철 씨를 얘기할 때 소산. 예. 작을 소자로 써가지고 소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큰 산이고 둘째 아들은 작은 산이다. 그다음에 소통령. 예. 언론에 서산, 소통령 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 권력의 이인자라는 뜻으로 언론이 자꾸 이렇게 쓴 건데 이게 뭐 쭉 지속됐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보 사건이 터지고 그 김현철 씨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김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아주 처절한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 또 사법 처리되고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이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 당신 아드님이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권이나 뭐 인사나 개입한 일이 없다라고 아드님의 결백을 굳게 믿으셨지만 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결국 대통령의 뭐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건 사적인 혈연 관계 이상 아무 공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대통령의 아들이든 뭐 대통령의 형님이든 동생이든 그런 사적인 혈연 관계가 아무런 공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정에 개입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경우에도 아드님 세 분이 이름자가 다 한글자가 홍자인데 아드님 세 분이 다 이제 비리에 연루돼서 문제가 되니까 언론에서는 홍삼 게이트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였죠. 홍삼 게이트라고. 네. 뭐 그럴 정도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 경우는 뭐 제가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취임 초에 무슨 강보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 형님 되시는 분이 뭐 영일대군 처음엔 만사형통으로 나왔었죠. 신문에 만사형통 이 제목에 나오고. 그다음에 영일대군, 나중에 방통대군도 나오고 그분은 양아들까지 이제 두셔서 저희가 후기 조선조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착각을 갖게 만들어준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게 헌법적인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통령 자신이나 옆에 측근들이나 친지나 가족이나 마치 옛날에 임금처럼 나라님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요. 최근에까지도 언론이 국무총리 인사와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국무총리가 1인지하 만인지상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옛날에 영의정 얘기를 하는 건데 조선조 때 영의정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아니 뭐 권력을 잡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언론마저도 대통령을 그죠? 예. 만지상으로 보니까 저렇게 쓰지 않냐는 거지요. 총리가 1인지하 한 사람만 위에 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한테도 잠재의식 속에 대통령을 자꾸 임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하는 거죠. 네, 좀 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권력의 사유의식이 그런 그 부패와 정실인사 권력 남용을 가져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공공성을 파괴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공공성이 제도로 응결된 국가의 통치를 책임진 사람이니까 자동적으로 공공성의 상징적인 존재여야 하고 공공성을 지키고 추구하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이걸 수행해야 되는데 반대라는 거죠. 사유의식 때문에 가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그런 식의 일을 저질러가지고 본인도 아주 불행하게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못 받게 되고 국가도 아주 어려워지고 그런 거 아니었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제가 옆에서 관찰한 바로는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헌법을 잘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 요소 중에 국가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건 민주주의인데요. 세상에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 살다시피 했고, 지금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매일 듣고 하고 살고 있어서, 이게 누구한테나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매일 옷는 이 옷처럼, 그렇죠? 예, 이렇게 느껴지는 게 민주주의인데, 참 역설적이게도 대통령 되신 분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투철하게 인식하고 계신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네. 심지어는 제가 모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두 분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상징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의 일생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신 분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분이고, 또 그런 도덕적 권위를 국민이 인정했기 때문에 차라리 두 분이 다 대통령이 되시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막상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은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제가 가까이서 모셔본 일이 있으니까 더 잘 안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야당 의원을 했는데 야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 여전히 그분들은 그런 민주화의 화신이라는 분들이 막상 대통령이 돼서는 아주 아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의 그런 의식으로 국가를 통치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투철하지 않으면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되느냐, 대통령직이라는 게 뭐냐 하는 데 대한 인식을 또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소위 프레지던시가 뭐냐 하는 인식이 투철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공공성이 제대로 연결된 국가를 다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니까 본인이 자동적으로 공공성의 상징적 존재가 돼야 되고,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헌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권위주의적으로 이건 내가 말하자면 5년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집단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라고 스스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공화국이니까 이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는 민주정치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중요한 국가적인 어떤 과제를 수행하려면 국민에게 그걸 제시해서 설명하고 설득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건 국회가 상당 부분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찬성 반대를 해야 되고, 그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이제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게 국민의사가 이제 지배하게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민주정치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의사 결정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서양의 정치학자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료 중의 1인자여야 한다. 위계질서 속에 그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의 1인자가 아니고 수평적인 동료 중의 1인자, 말하자면 동료 중에서 보니까 당신이 제일 나니 우리 중에서는 당신이 해라 라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동료 중의 1인자여야지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의 1인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정치학자들이 한 걸 제가 읽은 일이 있는데 참 좋은 표현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인지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병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직에 대한 이제 인식이 잘못된 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제가 보기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의회 정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심지어 우리 제가 모셨던 그 김영삼 대통령은 25세 때 국회의원이 되셨죠 아마, 그죠? 그래서 구선 의원 하셨나요? 그렇고 지금도 그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이 안 깨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스스로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시고,
또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참 목숨을 걸고 어떤 그뭐 초산인가요? 테러까지를 당하시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뭐 자랑스러울 만하지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국회라는 게 저게 아주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국회가 야당 때문에 이게 뭐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고, 예. 그러니 야당이란 존재가 아주 이게 귀찮은 존재. 예. 어떻게 보면 막 이 국가 발전을 어떻게 가로막는 역할까지 한다고 생각하시기 쉽죠. 예. 그래서 당신이 과거 야당 대표로 민주화 투쟁을 하실 때는 늘 대통령을 향하여 소위 권위주의 정부를 향해서 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끊임없이 한 분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 거추장스럽고 아주 발목 잡는 이런 세력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국가를 통치하려면, 국정을 운영하려면 야당을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총재로 있는 집권 여당을 다수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선거에 굉장히 개입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가. 예. 그래서 과거에는요, 선거를 치를 때, 총선거를 치를 때 같은데 특히 당은 그냥 껍데기만 있고 선거 전략도 청와대에서 만들어. 선거 자금도 청와대에서 만들어. 공천도 거의 다 청와대에서 해. 그냥 당은 시키는 대로만 몸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절이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다수당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경우가 있었죠. 아주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원 꿔주기. 이거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당을 다수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공동정부를 구성한 자민련이 16대 총선거에서 이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없이 됐습니다. 의석이 줄어들어가지고 20석이 돼야만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데 17석인가 밖에 못 얻었지요. 그래서 이 한나라에다 대고 그 교섭단체 구성 의석 수를 기준을 낮춰달라. 15석으로 15석으로 요구했는데 한나라는 이걸 거부했습니다. 명분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런 명분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김대중 대통령 소속 정당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자민련 쪽에 입당을 시켜가지고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었죠. 의원 꿔주기입니다. 아마 정당 정치하는 나라에서 의원 꿔주기를 했다 소리 전 들어본 일 없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비민주주의적인 발성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이렇게 희화화해서 코미디를 만드는, 네? 이런 일인데 그 목숨을 그 양반은 납치당해서까지 사선을 넘어온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까지 민주화운 투쟁을 했던 분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네. 집권 세력을 국회 다수당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다수당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야당이 극렬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여야가 늘 격돌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당이 야당할 때나 지금 야당이 여당할 때나 거의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만 점점 심해져 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쇠망치에서 전기톱이 나오더니 최루탄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랑 입만 열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입만 열면 헌법기관이라는 분들이 그 짓을 한다고요. 네. 근데 그 짓을 하면 또 당선이 잘 돼요. 네. 그러니까 또 믿고 하는 겁니다. 공천도 잘 되고 당선은 잘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 원인을 캐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자신이 속한 집권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려 하는 데 생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그것이 민주화의 화신이라는 분들이 대통령 할 때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참 너무 믿어지지가 않고 어처구니가 없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 그 연세를 보면 그분들이 태어나신 시기, 성장한 시기, 교육받은 시기가
예, 민주주의하고 정반대되는 체제 속에서 그냥 일본 식민지 때 태어나서 성장하신 분들 아닌가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하실 때도 결국 권위주의 정권의 끊임없는 뭐 회유나 그죠? 협박이나 뭐 탄압이나 이런 걸 뚫고 예, 야당을 유지하면서 투쟁을 하시려니까 그 투쟁하는 방식이 또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방식이었죠. 비민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평생을 민주적인 가치 속에 사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머리로는, 의식으로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존중하시고 그래서 투쟁하셨던 분이지만 예, 이 내면에는 그 가치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그 두 분을 평가할 때 민주화의 지도자였으나 민주적 지도자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시종이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뭐 불통 정권, 먹통 정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또 그때마다 대통령이 이제 국민하고 소통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뭐 텔레비 나가서 국민과의 대화도 하고 또 뭐 청와대 이런 정부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소통이라는 것은 이건 따지고 보면 정당이 상당 부분을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과거의 대통령들이 자신이 속한 그 집권 여당이 거대한 정당이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의원이 있고 또 위원장이 있으니까 그 정당을 통해서 국민한테 국정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은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얻은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정부에 전달해가지고 국정에 반영을 해야지요. 예. 그게 결국 쌍방통행이니까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정당의 소통의 상당 부분을 맡아주는 창구 통로인데 창구이고 근데 대통령들이 취임하면 예외 없이 집권당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힘을 빼버려요. 왜 그러느냐. 저도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이런 우려가 있어요. 내가 이 집권당을 활성화시켜서 그럼 권력을 나눠준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럼 내 권력이 약화된다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대통령 권력이 강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나눠주면 내 권력이 약화된다는 그 걱정 때문에 안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권력의 속성이 집중과 연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권력 자체가 집중하려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예, 플러스 대통령들이 예, 그런 자신의 권력이 약화될까 봐 걱정하는 면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반대거든요. 나눠질수록 대통령 권력은 세집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봐야 돼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 하더라 한번 보십시오. 자, 취임하고 이 2달 만에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박기태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네? 당이 공천 심사를 해서 공천을 안 준 것은 뭡니까? 우리 당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공천 안 준 거 아닙니까? 한 5의원이고 중진이었는데 공천 안 줬다고요. 네. 그래서 그 양반이 의원직을 상실했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대표감이 없어가지고 그분을 당 대표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공천을 안 준 사람을 당의 대표로 모셔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 그때 잘못 봤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이것도 정당 정치를 또 우스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2달 후에 치를 총선거를 생각을 안 했으면 대체 누구한테 당대표를 맡겨서 당을 이끌 것인지 뭐 집권당이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누구를 국회의장으로 시켜서 국회를 잘 운영할 것인지 이런 전략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전략인데 그 고려마저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막 뭐 되는 대로 한 건 아니겠지만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공천도 안 준 분을 대표로 모셔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하시다가 본인이
오랫동안 나갔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이제 보궐선거 생겨서 거기 나가서 출마하셔서 당선돼서 이제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 본인을 위해서는 뭐 좋은 일이고 당도 원내대표가 또 한계가 있는 거니까 원내대표가 된 거는 당에서도 좋은 일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눈으로 볼 적에는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분이 국회의장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면 그야말로 참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표현을 국회에서 많이 쓰는데, 예.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맡는 입법부의 장이니까 대단한 위치죠. 예. 그런 위치에 가시는 분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시게 되면 어떻게 권위를 가질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사실 민주주의에서는 권력보다는 권위가 더 소중한 자산인데 권위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참 딱한 노릇이죠. 그래서 정당 정치나 그 의회 정치를 아주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뭐 심하면 이제 막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민주주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빼놓기 좀 그런 게 이제 이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즘 한창 이게 이제 참 이것도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이제 경제민주화, 복지를 되게 두 개를 시대 정신으로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경제민주화가 지금 한참 그 어떤 논쟁이랄까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그 경제민주화란 말은 똑같아도 사람마다 내용이 다르고 정당마다 또 내용이 달라서 뭐 천차만별인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뭐 다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참 판단하기 쉽지 않겠다 싶은데, 저는 그런 쪽에 뭐 이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제가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 경제민주화는 저는 딱 이 한 가지 측면만을 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제 막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자본 권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경제 권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시장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본 권력이 아주 급격히 비대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엄청나게 비대해졌죠. 그래서 비록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만, 이 자본 권력이 정치 권력을 압도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면 국가 권력을 제압하는 정도까지 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본 권력이 정치 권력을 제압하고 국가 권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대한 장애가 되는 거죠. 아주 위협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 수준이라고 다 자랑하지요. 그럼 사실입니다. 아시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이 정도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누리는 나라는 일본 다음 정도라고 다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런 경제적 민주화가 안 되면 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게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본 권력이 국가 권력을 이미 조용히 접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Silent Takeover. 책이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이런 정도로 책이 나올 정도로, 물론 진보적인 학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말할 때 별 의식 없이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뭐 여기 얘기하다 대화 중에 재벌공화국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예사를 하고 듣습니다. 별 감흥이 없어요. 별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하고 듣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익숙해졌죠. 근데 이거 따지고 보니 이거 참 엄청난 얘기 아닌가요?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는데 재벌공화국이라니요. 그래서 진보적인 학자분들 중에는 대한민국은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CEO크라시다. 총수 지배 체제라는 거죠. 우리말로 바꾸면. 또는
코프라크라시다. 기업이 지배하는 체제라는 거죠. 물론 뭐 소수의 진보학자들이 주장이니까 조금 과격하다, 극단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런 말 한 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권력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저는 그걸 언론에서, 이 신문에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별로 크지 않게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보면서 야, 참 노 대통령이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이 참 무책임한 사람이구만. 제가 그걸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냐. 대통령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면. 그런데 이걸 마치 남이 얘기하듯이 무슨 구경하는 사람 제3자인 것처럼 시장이 권력으로 넘어갔다. 네. 참 무책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정치권이나 언론이 왜 이것도 또 이렇게 그냥 노무현 대통령 의뢰 말하면 뭐 그렇게 그런 비슷한 말 자주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사실 그것도 엄청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거는 뭐, 그죠? 소수의 대기업이 또는 재벌이 독과점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은 아마도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권력이 뭐 재벌로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으로 넘어갔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표현이 너무 좀 자극적이고 부담이 크니까 그냥 시장이라고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혼자 일방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본 권력이 국가 권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공공성이 파괴됩니다.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목적은 공공성 때문에 하는 것인데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또는 국가의 이름으로 특정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저는 그렇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또 큰일 나니까 저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늘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죠. 자본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오면 무슨 위험성이 생기느냐. 학자들이 수도 없이 여러 차례 경고하는 것은 그거죠. 국가가 공공성은 국민 전체 이익 아닙니까? 공공성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특정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민주주의에는 중대한 위협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그 헌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최소한 자본 권력이 국가 권력을 압도하는 상황을 그냥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평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저는 경제민주화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119조 그 2항이 늘 이제 그게 참 헌법의 핵심 조항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는 국민 경제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적인 남용을 방지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만 지켜졌으면 지금 같은 양극화 안 생기죠. 정부가 다급하게 동반 성장을 외칠 필요성이 없지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렇죠? 소득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를 막고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이라는 걸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행사하는 강제력 중에 세금 걷어가는 거하고 군대 데려가는 것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있거든요. 공정경쟁을 책임져야 될, 이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19조 행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강제력이죠. 이해관계를 국가가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요. 이게 제대로 지켜졌으면, 이 헌법 조항이 지켜졌으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게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막 이 무슨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냐 아니냐 뭐
재벌 해체해야 된다, 해체하면 안 큰일 난다, 뭐 이런 논쟁이 생길 여지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동반성장이라는 걸 임기 말 가까워서 다급하게 국민에게 이제 얘기했는데, 물론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죠. 네. 그렇지만 대통령이 동반성장을 국민에게 기업에 요구하겠으면 본인도 대통령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 원칙을 제대로 못 지키고 국민한테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됩니다. 안 했죠. 네. 그 다음에 재작년인가요?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만들자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5년 임기 중에 딱 절반을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인데 8월 15일이요. 그 시점에 2년 반 재임하고 나서 한국 사회를 공정사회를 만들자고 했다는 뜻은 2년 반 동안 불공정한 사회를, 자기가 불공정한 국가를 통치해왔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왜 한국 사회가 지극히 불공정한 사회라고 인식하게 됐는지, 어떤 점이 그런지 그냥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제가 이걸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게 왔다는 데에서 인정하고 국민한테 그것도 사과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그거 없었지만은 그 중요한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국정에 집어넣겠다 하는 국정기조의 중대한 변화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그건 내용인데, 이 공정성이 뭐냐 하는 개념조차 본인이 정의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때까지도 우리 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논조를 펴왔던 조선일보, 동아일보마저도 사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의 개념이 뭐냐? 개념을 밝혀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룩하겠다니 방법을 밝히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축사 하고 나서 23일 만인가? 청와대에 열리는 조찬 회의에서 대통령이 내가 말한 공정사회란 기회균등의 사회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전까지 광복절 경축사가 나가고 나서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해석이 대통령 실장 말 다르고 국무총리 말 다르고 집권당 대표 말 다르고 집권당 원내대표 말 다르고 특임장관 말 다르고 집권당 최고위원 말 다르고 그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해석이 다 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철학적 가치니까 해석이 다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국정의 가치를 제시하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해왔던 국정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뜻인데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개념조차 정부나 집권당의 수뇌부 내부에서조차 개념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대통령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얘기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23일 만에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공정사회란 기회균등의 사회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지요. 예.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경쟁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 기회균등하게 경쟁을 출발해서 경쟁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룰을 적용하고 어기는 사람은 벌칙을 적용하고, 예. 그래야 이게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국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회균등하게 경쟁을 출발해서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할 책임은 국가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도 결과는 아주 불평등하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기업마다 능력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 불평등은 아주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로서 불평등이기 때문에 이건 공평한 겁니다. 이길 사람이 이기고 질 사람이 진 거죠. 많이 가질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갈 사람이 적게 가져간 겁니다. 공평하기 때문에 불평등이지만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패자가 승복을 하죠. 예, 그럼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공정성을 얘기할 테면 끝까지 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출발점만을 얘기한 걸 보면 이것도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개념을 완전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건 이제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공정성의 개념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골치 아픈 건데요. 그럼 그 숱하게 많은 참모들이 저는 뭘 했냐 이걸 20여일 동안. 그 공부하신 분 한 분한테만 가서 이 공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 여쭤봤으면 그거 산뜻하게 정리해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하면 됐을 텐데 저는 그때 보고 야 이게 참모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민주적인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이 투철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그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예, 아무리 뭐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얘기해도 민주주의란 제도만 구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도로서 우리도 얼마나 좋은 민주주의 가지고 있습니까? 상권 분립돼 있죠. 자유, 비밀, 평등 선거하지요. 뭐 언론 자유 있죠. 결사의 자유 있죠. 표현의 자유 있죠. 다 헌법상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어떠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면 민주주의는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만 생각을 하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라는 인식을 못하게 되면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예, 계속 지금 그나마 우리가 확보했던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마저도 자꾸 후퇴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잖아요. 뭐 독재라는 말까지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그나마 우리가 확보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라는 비판을 지금 못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 권력의 남용이죠. 저 대표적인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2년 됐죠? 터진 지가요. 네?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공공성을 추구할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공직이죠. 그렇죠? 네.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사적인 목적으로 해서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국가 범죄 행위입니다.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죠. 절대 추상같이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진 지 2년이 됐는데 자, 검찰 수사 지지부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의 당시 한나라당 여당인 한나라당의 해심파라는 젊은 의원들이 대통령이 공정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됐던 의원들 아닙니까?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되니까 이게 공정사회냐라고 하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명분은 이거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예. 그러니까 뭐 그럼 법 형식 논리로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사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그중에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되고 뭐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다려서는 안 되죠. 임명권자입니다. 대통령은. 그 공직자를 임명한 임명권자고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럼 당연히 국민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행정부 수반자 임명권자가 국민을 향해서 2년이 되도록 말 한마디 하나입니까? 이게 민주공화국입니까? 전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그냥 넘어갑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선량하고 관대한지 그냥 넘어가요. 또 하나. 4대강 사업 촌지부를 방문해서 몇 년 전에 이런 말 한 게 언론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내가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인 만큼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 한 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게 오보였으면 뭐 정정 보도가 나왔거나 청와대가 그걸 틀렸다고 얘기했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 보면 그렇게 말한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언론에 조그맣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대통령이 국가의 100년 대계를 고민했겠죠. 어떤 대통령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심사숙고했단 말이죠. 인정합니다. 동기도 좋습니다. 애국적 견이 좋다는 거죠. 네. 그런데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대통령이 결정한 건 논쟁하면 안 됩니까? 네?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의 원칙과 정신에 맞는 거 부합하는 건가요? 동의는 전 인정합니다. 정말로 애국적으로. 예? 자, 이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예. 그래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거면 영상강 한번 시범 케이스 해보고 그 좋으면 다 합시다.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임기 중에 다 해야 된다. 급한 거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기는 애국적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가 나쁘다고 저는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동기가 아무리 애국적이고 아무리 숭고하다 하더라도 예? 방법이 잘못된 그 동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나요? 동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하도 오래전에 읽은 거라서 분명치 않습니다만 그레함 그린이라는 작가가 쓴 거는 어글리 아메리칸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왔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선의에 찬 우행,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인데 이 선의로 했다는 거죠. 좋은 동기로 했다는 겁니다. 선의에 찬 우행은, 어리석은 행동은 악행으로 통한다. 정말 맞는 말이죠. 동기가 아무리 숭고하고 애국적이었다 하더라도 우행이었으면,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면, 방법론이 잘못됐으면 이건 악행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결과가. 나쁜 마음 먹고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한 것이나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한 것이나 결과가 뭐가 다르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자꾸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생략하는 것도 저는 나쁜 동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CEO 마인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요. CEO라는 것은, 기업의 CEO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알파의 오메가죠. 그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생산성과 효율성은 생명으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가는 효율성과 생산성은 생명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민주주의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앞세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그 CEO 마인드를 가지고 생산성과 효율성 위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라 형편은 급하고 시간 여유가 없는데 언제 이걸 놓고 찬성, 반대하고 뭐 동의고 이거 하냐는 거죠. 시간의 낭비, 자원의 낭비, 정력의 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국민으로부터 5년간 위임받은 사람인데 내가 심사숙고한 끝에 100년 대계로 해서 한다 그랬으면 따라주면 되지. 왜 이걸 자꾸 반대하고 시비 거느냐. 이런 생각일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동기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비민주적이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방식이면 이건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세상에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하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된 분이 헌법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참 믿어지지 않죠.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고. 그렇지만 저는 가까이서 권력을 관찰해본 제 경험을 보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대통령의 자격이 뭐냐 하면 중요한 게 있죠. 시대적 과제가 뭐냐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게 비전이겠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구현하기 하려면 정책을 만들어야죠. 정책은 만드는 능력 따로 있고 추진하는 능력 따로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저는 그 아주 문제의식은 참 예리하고 투철하고 정확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정책화하는 능력이 딸려가지고 다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특히 정책을 추진하는 능력이 아주 부족했죠. 만드는 능력만큼 중요합니다. 그게. 그건 관료 조직을 잘 또 운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제도, 그죠?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었으며 어떤 제도를 바꿨느냐, 개혁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 쓰는 겁니다. 인사. 뭐 옛날 왕조 때도 이 사람 쓰는 게 제일 중요했죠. 그냥 이
사람 쓰는 문제를 가지고 상소도 많이 올라가고, 이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외교 능력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뛰어난 역량이 있어야죠. 우리는 이거 잘못하면 다른 게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5가지 내지 6가지를 갖춰야 비로소 대통령의 자격을 탄탄하게 갖췄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그 소위 국가의 통치 능력, 치국 경륜, 영어로는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통치술 그런 건데 술 하면 어쩐지 이게 좀 책략적인 냄새가 나서 저는 술자를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하는 통치 능력을 갖추려면 그런 5가지 자질을 갖춰야만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것까지는 안 바라겠다는 겁니다. 그 자격의 기초가 되는 소양이 있는데 건물로 말하면 지상에 솟는 부분이죠. 100층이든 90층이든 높은 빌딩이 올라가려면 눈에 안 보이는 기초가 그걸 좌우한다는 거죠. 그 토목공학 한분들 말에 의하면 그죠? 100몇 층을 올리는 거 우리는 막 지상에 높이서 쏜 것만 보고 감탄하는데 정말 감탄해야 될 것은 안 보이는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기초 기술이 그걸 할 수 있지 않으면 못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자질 중에도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 그 기초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뭔지,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공화주의, 시간 때문에 공화주의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걸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공공성이 공화주의의 아주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만 알아도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공화국이라는 것은 군주국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군주국은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고 공화국은 인민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인민 전체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대의제를 채택한 거죠. 대표를 뽑아보내가지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 1조 1항, 다른 헌법 조항도 다 잘 알아야 되지만 이 1조 1항이 제일 중요한 헌법의 핵이라고 그러는 근본 규범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통령 이 조항에 관해서만큼은 인식이 투철해야 되고 그 가치를 내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소양 위에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인사를 제대로 하고 이게 이제 쌓여야 비로소 훌륭한 대통령으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 월드컵 대표팀을 맡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본이거든요. 모든 운동의 기본이 체력이죠. 특히 축구는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늘 기본이 체력인데 우리나라 과거에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들 말 들어보면 우리는 그 부분을 제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기본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전술훈련만 중점 둔다는 겁니다. 근데 전술훈련을 소화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죠. 체력이 있어야 스피드가 있고 속도가 있어야 전술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선수하고 겨루는데.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늘 기본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도 자탄해요. 왜 그러냐? 한국 사회가 축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기본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도 그냥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와서 보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팀이다. 그래서 체력 훈련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것도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면 저런 자질 밑에 기본인 헌법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헌법 알아야 된다는 것은 국가, 민주주의, 공화주의 최소한 이 3가지 가치를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렇게 그냥 권력 남용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렇게 정실 인사하고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걸 투철히 알면 하게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한 무슨 평생 못 듣는 말씀을 못 들으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실망시켜드려 죄송한데요. 저는 그렇게 거창한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가 대통령 옆에서 보니까 정말 문제는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아주 익숙한 거, 다 아는 거, 그런데 안 지켜지는 거.
전 정말 뼈저리게 느낀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또 뭐 100일이 채 안 남았죠. 또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예, 하셔야 될 텐데 늘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죠. 우리도 전에 국가지도자를 선택할 때 다 사적인 인연을 많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향, 나오고 동향, 동창, 뭐 친지, 친척, 뭐 사돈의 팔촌. 이왕이면 뭐 사돈의 팔촌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주권자라고 하면서도 그 주권을 행사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신성한 것인데 이거를 사적인 인연에 따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금방 손가락을 자른다고 그래가지고 예? 뭐 부산 앞바다, 목포 앞바다 다뭐 예? 거제도 앞바다까지 손가락 나중에는 뭐 동해안까지 손가락 다 떴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자를 손가락도 안 남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이런 국가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잘 지킬 사람인가, 예, 누가 민주적인 가치를 그래도 잘 지킬 사람인가, 요거는 좀 철저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따져보느냐? 사람들이 다 훌륭한 말만 하고 다 훌륭한 거 하겠다는데 결국 그 사람의 살아온 역정을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은 뭐 백명교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현실에. 그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면, 공사간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개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성이라는 그 대단히 훌륭한 가치를 얘기했을 때 왜 별로 국민이 반응을 안 보였냐. 국민들이 볼 적에는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일방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짐작하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공사간의 이명박 대통령이 살아온 삶이 공정성하고는 별 관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양반이 딱 그 얘기를 하니까 별로 그렇게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게 없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 방송이라는 게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 해석한지 모르지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깐깐히 따져보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시면 그래도 예, 좀 덜 나쁜 분, 그렇죠? 우리는 뭐 차선이 아니라 늘 차악을 선택한다면서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가 봐요. 외국 정치학자들 말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선거라는 것은 picking the best from the worst라고 합니다. 최악에서 최선을 뽑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만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민주주의 제도라는 그런 맹점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에 그런 맹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더 그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도 제발 좀 사적인 인연은 딱 눈 감으시고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투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두서없이 산만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쭉 듣지만 그때마다 항상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듯이 윤여준 원장님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또 윤여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윤여준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